세계의 경찰 미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연달아 터지는 세계의 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중인데요. 게다가 전 세계 포탄의 수요가 늘어나 포탄의 시가 마르며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미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나라로 떠오르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시 상황에 맞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독보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0만 발에서 최대 50만 발까지 포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가로 공장 증설과 생산 설비를 추가하면 연 200만 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불어닥친 포탄 부족 문제와 대한민국이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미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과의 국지전, 아슬아슬 확전의 갈림길에서 줄타기 중인 이란과의 군사적 갈등까지 연달아 터져나오는 분쟁으로 제정신이 아닌데요. 심지어 여기에 미쳐 날뛰는 북한과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까지 사실상 전 세계의 직간접적 분쟁에 개입 중입니다. 오죽하면 미국 군사력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이는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소위 말하는 악의 축이 연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중소결렬 이후 냉각되어 있었던 분위기를 녹이고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악의 축을 담당했던 북한은 핵무장을 완료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등에 업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더러운 칼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주축으로 한 중동의 시아파 연맹 역시 중국,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이란제 무인기와 북한제 포탄이 쓰이는 것만 해도 이 악의 축 간의 연합이 얼마나 두터워졌는지를 방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미국의 가장 큰 무기였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합니다. 적과 아군을 나누는 이분법적 논리로만 설명하면 미국이 더 이상 적의 성장을 견제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위기가 화두로 떠오를 만한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은 악화되는 국제정세에 비해 군수 물자 생산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의 준비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는데요. CSIS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군은 계획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소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신형 장거리 대한미사일로 AGM-84 하푼 이후 무려 44년 만에 호기롭게 개발한 AGM-158C LRASM은 일주일 만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AGM-158C의 생산 기간이 최저 2년이며 2023년 1년간 기껏해야 88발 구매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산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질 하나로만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진 셈인데요. 일정 수준의 양 역시 보장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건 연구기관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위산업전략 통칭 NDIS를 살펴보면 미국 수뇌부 역시 자국의 전통적인 국방산업 기반이 지난 수십 년간 매우 축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조국 미국도 이렇게 포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은 더욱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포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유럽의 탄약류 가격은 최저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는데요. 일례로 스웨덴 국방부 참모총장인 마이클 클레이레슨 중장은 자국 공영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포탄 수급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mm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전인 2021년보다 8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진짜 문제는 유럽 각국이 포탄 생산 역량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포탄 수급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독일조차도 길어야 이틀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동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서방 세계가 두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은 한 달 만에 포탄 생산 역량을 3,250발에서 14,000발까지 4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미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2022에서 2023년에만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심지어 미국은 여기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2028년까지 월 최대 8만 4,000발 생산까지 역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포탄 생산 역량 확장은 정말 빠르고 엄청난 계획이지만 최소 4년은 더 지나야 지금의 6배 물량의 포탄을 생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6배에 달하는 포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미국의 포탄 생산 역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하나의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의 스크랜턴 육군 탄약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제는 아예 새로운 탄약 공장을 추가 건설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칫 포탄 보급의 균형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양안 전쟁이 시작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SOS 요청을 했습니다. 전시 상황에 맞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독보적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량은 극비인 관계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과거 미 국방부의 언급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 155mm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달에 최소 24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해야 가능한 수치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 평균 9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는데 미국은 이 수요의 10% 정도만 겨우 공급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이 유럽 전체가 지원한 것보다 많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50%인 4만 5천 발 이상은 대한민국 포탄이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게 아닌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현재 연간 1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대한민국에 건설 요청한 상태인데요. 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방사노대 강국 중 하나로 언급되는 스페인에도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공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곳곳에 이미 탄약 공급망을 구축한 나라인 덕에 대한민국 포탄이 유럽에 주입되는 생산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럽으로서도 나쁜 얘기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 포탄은 생산량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능까지 월등한데요. 일례로 최근 한국은 155mm 사거리 연장 포탄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은 국내 언론들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빠르게 다뤘는데요. 사거리 연장탄 개발을 주관한 풍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일반적인 양산 155mm 탄의 사거리 40km에서 약 50% 늘어난 60km에 육박합니다. 또한 같은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했던 선행 모델 탄에 비해서는 2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죠. 풍산은 이 새로운 포탄을 빠른 시일 내 전력화시키고 한국군 포병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는 동시에 수출 시장도 노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건 기존의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했던 155mm 자주포탄 K307도 미국의 M107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사거리를 확장한 경이로운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사거리 연장 포탄으로 세계 최장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사거리가 최대 2배 늘어나서 이젠 자주포라기보단 하이마스나 천무 같은 로켓포 수준의 공격 범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매체에서는 신형 사거리 연장탄과 과거 풍산이 개발한 K307탄과 비교해 보도한 내용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 K307탄 역시도 일반적인 나토 표준 탄약보다는 훨씬 멀리 날아가는 고성능 탄입니다. 표준 탄약의 사거리는 보통 18km 정도로 봅니다. K307탄의 경우 사거리가 30km 정도인데요. 포탄이 날아갈 때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포탄 후미에는 진공 공간이 생깁니다. 이 진공 공간을 메우려고 주변 공기가 들이치게 되고 이 때문에 생기는 난기류가 포탄의 자세를 흔들고 이것은 포탄 사정거리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K307과 같은 비비탄은 인위적으로 이 진공 공간을 없앰으로써 사정거리를 크게 늘리는 원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가면서 착탄할 때까지 최대 30초가량 후방으로 일정량의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진공 공간을 채워버리는 것이죠. 탄도의 변수를 거의 만들지 않아 명중률이 높은 대신 가스 분사를 위한 장치를 달아야 해서 목표물 파괴를 위해 폭약이 약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물론 사거리 증가 효과는 확실합니다. 18km 날아가는 포탄의 장약 10%만 희생하면 사거리를 무려 41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의 기본적인 원리는 비비탄과 약간 다른 RAP탄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미사일의 RAP는 로켓 어시스트 프로젝터의 약자로 로켓 추진 장치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진공망 컨트롤하는 기존 비비탄과는 달리 가스 분사로 불붙인 추진제를 분사해서 아예 추진력을 더 늘려버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혁신적인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조금 달랐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이미 미국제 RAP탄을 한 종류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단점이 명확해서 비비탄 방식으로 만들어진 K307에 비해서는 훨씬 밀린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기존 RAP탄의 장약량은 약 6.8kg으로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로켓 추진 장치로 인해 많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또한 RAP탄은 목표물 거리에 따라서 로켓 추진체의 연소 패턴이나 점화 타이밍 등 신경 쓸 점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명중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로켓 추진 장치로 늘린 사거리도 비비탄에 비해 모자란 30km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RAP 형식의 155mm 포탄이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은 비비탄의 기술을 일부 도입함으로써 이를 해결했습니다. RAP탄이라고 해서 날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로켓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사 후 포탑이 밀어주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7초가량은 일반적인 포탄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날아가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로켓 추진을 하지 않아서 표준 포탄과 다를 바 없는 구간에서 비비탄의 원리를 이용해 항력을 감소시킨 것인데요. 이러한 기술 접목의 성과가 바로 60km라는 압도적 사거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 앞에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포탄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뛰어난 기술력으로 범접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주며 포탄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멈추지 않는 기술 발전으로 더욱더 세계를 놀라게 해주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전쟁이 1년 8개월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돈 많기로 소문났던 유럽 국가들은 끌어기 상태에 빠졌고 세계 최강의 패권국인 미국도 이제는 점점 지쳐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구애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억지스런 표현이 아닙니다. K방산의 위상이야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 세계적으로 임의 검증된 한국의 명품 무기들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방 각국의 무기들이 지원되면서 의도치 않은 현대전의 성능 시험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충격적인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이 유럽 전체가 보유한 양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특집 기사를 냈는데요.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과정과 한국 방산의 생산력이 재차 주목받았습니다. 또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과정까지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 자료에서도 특이한 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주요 참여국으로 분류해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참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신들은 왜 한국을 참전국가라고 명시한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부터 준비 단계에 돌입한 전후 재건에 관한 이야기까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의 목표였던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점령이나 젤린스키 제거에 실패하는 등 너무 턱없이 부족한 성과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전투에 동원할 인력이 날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바람에 최근에는 은행에 빚을 진 채무자나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상대로 모병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절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는 적극적인 전면 공세보다 우크라이나 후방을 흔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전방에서 적과 싸워야 하는 군인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니 후방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러시아군의 참담한 실정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질 떨어지는 군인들은 후방으로 보내고 그나마 전투 경험이 있는 병력은 전방으로 보내 질긴 생명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022년 가을부터 우크라이나 사회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주택과 학교, 병원 등은 물론이거니와 난방과 수도, 전기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주요했는지 2023년 초 약 50%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겨울이 다가오자 러시아는 최근 드론을 이용해서 다시 우크라이나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이후 지난 11월 28일을 기준으로 벌써 10명이 혹한으로 목숨을 잃었고 23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의 오데사 에너지 시설 타격으로 약 2,000가구가 정전을 겪었고 400개가 넘는 마을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겨울이 깊어질수록 러시아는 난방과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격렬히 공격해올 것이다라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사회 인프라가 붕괴한 우크라이나가 이번 겨울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의 상태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무한한 지원은 불가하며 지속되는 소모전에는 우크라이나군의 기세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두 국가의 공세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국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전선을 꼽자면 단연 헤르손 전선, 그 중에서도 드니프로 강변입니다. 원래 헤르손주는 드니프로강이라는 거대한 자연방어선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전선이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3년 6월 러시아군이 노바카호우카댐을 파괴하는 정신나간 짓을 저지르면서 헤르손주타라는 더욱 위험한 작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6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보병 전력만으로 도하 작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 실제로 러시아군을 밀어내기 위해 드니프로 강변을 따라 3에서 8km의 전선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드니프로강 남부 지역은 전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드니프로강 남부 20km까지는 우크라이나군의 킬존이 형성되어 있어 러시아의 추가 병력 투입이 어려운 지형이고 심지어 동부에서는 여전히 아우디유카 등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온 겨울은 우크라이나에 충분히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은 보통 20일 정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면 얼어붙는데요. 강의 얼음이 90cm를 넘어가면 전차나 장갑차 등 기계와 전력이 자력으로 강을 건너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를 확보한 크린키 인근 드니프로강은 가장 좁은 폭이 300m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강의 얼음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혹한의 추위에 습지 지반이 단단해지면 파빙 도하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도하 역량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겨울에 헤르손주는 대문이 활짝 열린 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든 것이 뜻대로 돌아가지만은 않습니다. 미 국방부의 계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원활히 전쟁을 수행하려면 한 달에 최소 9만 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하다는 값이 나왔지만 정작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포탄은 10분의 1 남짓에 불과한 9천에서 1만 발이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우크라이나군 사지원을 보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은 심각한 물자 부족으로 포 하나당 20발의 포탄만 할당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상황과 비교하면 고작 20%에 불과한데요. 우크라이나 포병 수준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쯤이면 2개 이상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하루에 20발의 포탄을 쏘며 겨울이 끝나고 승리 전략이 마련될 때까지 약물고 버티거나 잠시간의 유전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만전을 기해 다시 한번 전쟁에 나서느냐는 두 가지뿐입니다. 이에 미국이 눈을 돌린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국방부는 최소 33만 발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물량이 소위 박스갈이식으로 미국의 비축포탄을 밀어내는 형식으로 간접 지원되었는지 혹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직접 공급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2023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포탄의 총수량이 모든 유럽 국가가 지원한 것보다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포탄이, 그것도 대한민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러시아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이미 전쟁 기간도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한국 역시 어느 정도 진흙탕에 발을 담근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한국도 다른 서방국들처럼 실리를 찾고 최선의 방책을 찾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서방 역시 전쟁 지원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간접 자원은 물론 포탄을 지원해왔고 우크라이나는 재건 사업을 통해 도와주면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의 행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세를 이만큼이나 버틴 시점에서 승패를 떠나 적어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나라를 러시아에 뺏긴다든지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포함한 돈바스,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나토에 가입하는 휴전안을 염두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협상을 통해 끝나거나 아예 우크라이나가 이겨버린다면 그 뒤로 우크라이나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우선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들을 재건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추산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규모는 무려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을 조금 넘는다는 걸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재건의 규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GDP로만 따졌을 때 세계 13위에 오른 대한민국을 무려 2년이나 운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물론 한국이 이 사업 전체를 수주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전쟁 중 한국이 지원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도 커질게 자명합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3월 기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4,110억 달러, 하나 약 53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물론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유는 영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재까지 공개된 러시아 동결 자산 가치만 따져도 약 301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서방 세계의 기조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러시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죠. 여기에 약 71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금 추가 배정 등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차고 넘칠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말이지만 대한민국 역시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암울한 전황은 분명 공감하고 아파할 일이며 러시아의 침략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실리를 취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말만 앞선 유럽과 달리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포탄을 지원한 나라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확실히 받아야 할 텐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와 포스코 등 많은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 역시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키이우의 교통 마스터 플랜과 우만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부터 보리스필 공항 현대와 부차시의 하수 처리 시설, 노바카 오카뎀 재건 지원, 키이우 폴란드 철도 노선 고속화까지 다방면에서 사업 협력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건설 분야뿐 아니라 국가 총력을 기울여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일 있을 두 번째 전쟁을 대비하는 한편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인데요.
대한민국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서유럽의 입구인 폴란드에 이어 우크라이나까지 생산기지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관계와 실리 속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선 한국의 다음 행보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